옛날에 아내를 일찍 여인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기에 선비는 젖동량을 해가며 아이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런 아비의 마음이 통했던 것인지 딸은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는 스님이 딸의 사주와 관상을 봐주러 왔는데 그는 딸의 얼굴을 보고 부잣집으로 시집갈 팔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사주에 재물운이 박하구만. 부자 남편을 얻기는 어렵겠네. 중매가 잘 되어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맘 편히 살기는 어려울 걸세. 그러니 평범한 집안에 모나지 않은 청년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좋겠네. 스님이 떠나고 난 뒤 딸은 아버지에게 가서 억울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역시 스님의 말을 믿지만 돈을 보지 않고 성격만 보고 시집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돈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중매쟁이에게 말 좀 잘해주셔.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서라 얘야. 혹시라도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스님이 말한 것처럼 맘 졸이며 살면 행복하겠니? 나는 말이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부자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는단다. 다만 너를 아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위를 원할 뿐이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 말이다. 너 역시 그리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며칠이 지나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부잣집 외아들과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숫장수를 소개시켜줬는데 딸은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가기를 내심바랬죠. 하지만 부잣집에 시집갈 팔자가 아니라는 스님의 말을 기억해낸 선비는 부잣집 아들 대신 성실하다는 숫장수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숫장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와서 숫장수가 사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했죠. 집은 외딴 산속 오두막 집이었는데 옆에 숯을 굽는 가마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집안 군데군데 검은 그을음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산에서 해온 나무를 가마에 구워 숯을 만들었는데 중노동의 결과치고는 꽤나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시집간 딸 역시 남편을 도와 숯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숯이 몽땅 타버렸구만. 하루는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부인에게 숯가마를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산에 올라갔는데 부인은 깜빡 잊고 불 조절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동안 만들었던 숯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죠. 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자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대 잘못이 아니오. 잘 모르는 그대에게 맡기고 간 내 잘못이지. 그리고 오히려 못난 나를 만나 숯 굽는 일을 하게 되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오. 그러니 고개 숙이고 애처롭게 서 있지 마시오. 다 내 잘못이니까. 남편은 마음이 착하고 여려 부인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해했죠. 부인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숯장이 남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평생 숯을 구우며 살기는 싫었죠. 딸이 시집가고 반년이 지났을 즈음 그녀의 근황이 궁금했던 선비는 무턱대고 딸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니 딸이 사는 마을이 나왔는데 때마침 그곳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딸의 이름을 불렀죠. 딸은 선비를 보고 놀라더니 순간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헌데 품에 안기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아비를 눈물로 맞이한단 말이냐?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매일같이 숯을 굽고 일주일에 한 번 장에 내다 파는데 처음 해보는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힘이 들어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아버지는 슬쩍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곱디 곱던 예전 얼굴은 어디 가고 숯에 그을려 숯검댕이가 된 얼굴에 마음이 아팠죠. 또한 희던 손은 검은 얼룩이 져서 거지 새끼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딸의 말에 선비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리하여 선비는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비는 사위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자네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다고, 그러니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는 중매쟁이를 불러 예전 부잣집 선자리에 관해 물었죠. 어머, 그때는 못 들은 척 하시더니 따님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니 그새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원래는 한 번 다녀와서 소개시켜 드리기 힘든데 따님의 외모가 출중하니 제가 중간에서 어찌어찌 잘 말해 보겠습니다. 대신 돈은 두둑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며칠 뒤 딸은 두 번째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소개받은 그 부잣집 외아들과 말이죠. 새로운 남편의 집은 기와집이요. 밑에 하인도 있어서 밥 차릴 일도 밥 굶을 일도 없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더러운 숯을 만지지 않아도 되었으니 딸은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유명한 부잣집 망나니로 매일같이 유곽에 드나들고 마을 청년들과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갖가지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보다 못해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매일 술을 드시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곽을 그리 밥 먹듯 드나드시면 어찌하십니까? 제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어찌 데리고 왔더니 제 잘난 줄 알고 입을 놀리는구나. 이보시오, 부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바로 당신같이 천한 신분이면서 귀족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닥치고 계시오. 내 성질 건들지 말란 말이오. 하지만 서방님, 내 닥치라고 했지. 남편은 그리 말하면서 부인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울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남편은 시끄럽게 울지 말라며 그녀를 더 때렸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맞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대들었다가는 그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고 그동안 낳은 두 아들과 이별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도 그녀가 원해서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아이들만이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례식만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했기에 커서는 각각 문경과 대구의 고을 사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배부른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머슴이 달려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문경에 계신 큰 도령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아들들에게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만 집안의 대들보 같았던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나다니
처음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잠시 후 끔찍한 목소리로 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가량을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니 이대로 먹지 않고 세상을 떠나 먼저 가 있는 큰 아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기에 신랄 같은 용기를 짜내고 짜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를 생각하며 살기로 했죠. 그리 몇 년이 흐르고 막내가 죽었다는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딸은 이번에는 침착하게 막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그녀를 보고서는 실성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냉철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날 밤 대들보에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났죠. 여보, 피곤한 건 알겠지만 나무하러 산에 가야 하니 나와서 불 좀 봐주시오. 숫장수였던 첫 번째 남편이 그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죠. 다름 아닌 그곳은 그녀가 처음으로 신혼생활을 했던 산속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녀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닌 진짜 같은 가짜였죠. 모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진짜 같은 꿈이었기에 누워서 자고 있던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그리 슬픈 꿈을 꾸었길래 이리 눈물까지 흘렸어? 혹시 나에게 시집 와서 슬픈 것이오? 남편은 능청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너무 슬픈 꿈을 꾸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알겠소. 내 산에 다녀와 위로해 줄 테니 편히 쉬고 계시오. 남편은 그리 말하고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부인은 남편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하기 싫어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돕는다는 생각에 힘든지도 몰랐죠. 그렇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니 재산은 점차 불어났습니다. 물론 꿈에서 살던 부잣집의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서 안방 마님으로 불렸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돈만 밝히던 지난 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